17세기에는 어떤 일을 또 했냐면요. 미친 사람에게 양의 피를 넣어봤어요. 양이 순하잖아요. 우울증에 빠진 여자에게는 개피. 네, 안녕하세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혈액형을 좀 물어보려고요. A형 있으신 분, 또 B형, O형, AB형, 골고루 있으시네요. 한국에서 제일 많은 혈액형은 A형이라고 하는데요. A형은 뭐 약간 꼼꼼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B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성정이 조금은 이제 다혈질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뭐 O형들은 활발하다, AB형은 천재적인 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너 무슨 혈액형이니 물어보고 또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 혈액형 나누는 거 별로 과학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혈액형별로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 혈액형의 구분이 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수혈을 할 때죠.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이 수혈. 수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오늘 강연에 모셨습니다. 자, 박종훈 교수님 모시고요. 수혈에 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피를 많이 보게 되고 또 현장에서 수혈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의사인데요. 언젠가부터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수혈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게 수혈이 불편한 진실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네. 사실 수혈이라는 것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비밀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그래서 놀랐어요. 어떤 비밀인가요? 그러니까 수혈이 분명히 중요한 것이 맞고요. 또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제인 거는 맞는데, 지난 1세기 동안 인류는 수혈은 생명을 구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종에서 우리가 인류가 좀 교만했다 그럴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고 나온 겁니다. 네, 오늘 건강 상식 하나 또 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럼 교수님의 강의를 박수로 청해 볼게요. 자, 수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혈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하는 와중에 수술하다가 출혈이 많으면은 수혈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심지어 어떤 분은요, 필요하지 않는데도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제가 요즘 좀 피곤한데 피주사 좀 맞으면 안 돼요? 이런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은 인류는, 지금의 인류도 그렇고 과거서부터 이 피 굉장히 신성시적이고 여기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디 조금 외곽 지역에 가면은요, 피를 맑게 해주는 치료를 권하는 그런 의사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정도고, 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어떤 돌아가신 분은 젊어지려고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 받았다, 이런 또 확인되지 않은 그런 루머도 있고 그러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우리 또 그런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얘기 있어요. 뭐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모임 좀 가지면은 하는 소리가, 야, 우리 좀 젊은 피 좀 수혈하자. 이거 맨날 이거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젊은 피, 이거는 좋은 것 같고 뭔가 좀 다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수혈의 역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학이라는 게 그래요. 의학은 그 시대에
의사들이,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으로서 이 교만함이 좀 깔려 있어요. 이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불과 이제 150년 전만 해도 독일의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는 그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불과 150년 전에 아기를 받을 때는 손을 씻고 받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손 씻는 건 당연하고 뭐 소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균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이 똑똑하게 뭔가를 관찰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저 미친놈이 있냐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리고 또 1900년대 미국의 헨리 코튼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그 당시 이제 균이라는 존재를 알았어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병은 요즘도 그 원인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야, 이게 아마도 균 때문에 이 병이 생겼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가설을 내세우냐면은 입안에 있는 균을 없애면은 정신병이 치료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입원한 모든 환자들의 이빨을 다 뽑아버려요. 무려 20년 동안. 그러면서 그것을 굉장히 포장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진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좀 교만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수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과거서부터 인류는 수혈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이 있었어요. 신성시하고. 기록에 의하면은 1492년에 교황도 중병에 걸렸을 때 수혈을 받았다고 해요. 기록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보면은 그때 그 수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혈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학적인 기술로는 그게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17세기에는 어떤 일을 또 했냐면요. 정말 재밌는 생각인데, 피를 바꿔주면은 성격도 변하고 병도 치료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미친 사람에게 어떤 피를 넣어준지 아세요? 양의 피를 넣어봤어요. 양이 순하잖아요. 되게 웃기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데, 아무래도 수혈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많이 넣은 게 아니라 피 조금 한번 넣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반대로 미친 사람이 아니고 우울증에 빠진 여자에게는 어떤 걸 넣은 줄 아세요? 개피. 개들이 이게 막 밝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어요. 붉으니까 와인도 될 거라서 와인도 집어넣어보고 뭐 맥주도 넣어보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사람의 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먼저 동물 실험을 했어요. 개에서 개로 이제 수혈했는데 다 성공했어요.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사람에게 사람을 하는데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수혈을 절대 못하겠습니다. 개에서 개는 왜 성공한지 아세요? 개는 혈액형이 한 가지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와중에 또 이런 아주 훌륭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임스 블룬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출산 중에 산모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죽으니까 이 사람은 그 피를 다 모아가지고 깔때기 같은 것을 담은 다음에 압축기로 눌러가지고 다시 산모에게 넣어준, 그래서 산모를 살린 그런 또 훌륭한 분도 계세요. 이 모델이 피를 모아서 압축기로 짜서 넣어주는 이 모델은 지금도 병원에서 쓰고 있는 그런 자기 피를 모아서 현장에서 다시 걸러서 넣어주는 그런 모델이 됐던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류는 어떻게든 간에 수혈을 해보고 싶었어요. 남의 피를 이렇게 옮겨주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번번이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혈액형이 다르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드디어 이제 인류는 자신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그것을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1900년에 란트스타이너라는 사람이 혈액형이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4가지로 알고 있죠? 그죠? 아까 우리 그 사회자분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한 27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4가지는 그냥 아주 큰 덩어리로 이제 본 거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혈액형이 있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알게 돼서 이제 드디어 수혈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혈액형이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이제 혈액형만 잘 맞추면 수혈이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무려 30년 동안 그렇게 잘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수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혈을 이렇게 백에다가 피가 담겨 있는 걸 이렇게 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기술이 없었어요. 뭐냐면은 피가 밖으로 나오면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굳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1930년대에 들어서서 드디어 백에다가 피를 모아놓고 무언가를 첨가하면은 이 굳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수혈은 인류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불어닥쳤던 뭐 제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 그다음에 베트남전, 이런 전쟁을 통해서 수혈은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고, 그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많은 병사들을 살렸던 거예요. 수혈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혈이 우리 인류사에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게 됐던 그런 계기들은 한국전이었어요. 이 한국전 때 정말 많은 병사를 살린 그런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1930년대 러시아에서는요, 피가 돈이 되는 거예요. 피를 많이 모아놓으면 이건 막 비싸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했냐면 유딘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피를 다 뺐어요. 쓰겠다고. 근데 되게 막 끔찍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 발상은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었던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사람에게서 엄청나게 많은 장기를 뺍니다. 피부도. 사람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장기 기증에 서약을 했던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서는 간이나 콩팥이나 이런 거 기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도 기증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피부, 뼈, 이런 거예요. 각막. 그런 것들을 다 적출해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피도 하나의 장기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아주 발상이었는데, 물론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인류는 이제 드디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수혈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 중요성을 알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있었어요. 1960년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수혈을 많이 하니까 간염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수혈을 지금처럼 뭐 한 봉지, 두 봉지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넣었다 하면 4봉지씩 줬어요. 뭐 봉지라고 안 하고 이제 파인트라고 하는데 4파인트 뭐 이렇게 줬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 헌혈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피 하나 한 봉지는 한 사람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럼 4봉지를 받았다고 하면, 3봉지를 받았다고 하면 3사람, 4사람의 피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간염이 있는지를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염을 막 이 사람한테 저 사람 주고 저 사람한테 이 사람 주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긴 알았으나 뭐 간염으로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그러려니 했던 거예요. 왜? 수혈을 통해서 사람을 살렸는데 간염증 걸린 게 뭐 대수로운 건 아니었죠. 그 다음에 1980년대에는 이제 에이즈, 이제는 까딱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가 이렇게 또 전파될 수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인류는 이게 수혈이 문제가 좀 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깨끗한 피를 이렇게 보급을 해야지, 이게 뭔가 균이 있는 피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는 이제 피를, 헌혈을 받을 때 아주 깨끗한 피를 공급하는 쪽으로만, 질 관리 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나라만 해도 피 관리, 피의 질 관리는 아주 세계 탑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을 정도로 이제 문제는 지금은 잘 안 돼요. 지금은 간혹 정말 아주 드물게 불상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인류는 모든 것을 해결한 줄 알았어요. 이제 끝. 그래서 지난 1세기 동안 인류가 생각했는 건 뭐냐? 수혈을 할 수 있다. 이제는 사람이 출혈을 통해서 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1942년에 아담의 룬디라는 사람이요, 한 20에서 30% 정도의 피가 빠져나가면은 반드시 수혈을 해야 된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지난 1세기 동안에 피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한 3분의 1 정도의 피가 빠져나가면은 수혈해야 된다는 이 원칙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근데 아담앤 룬디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지난 1세기 동안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거예요. 이제는 출혈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만 피가 빠져나오면 수혈해야 된다. 이 고정관념을 정확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수혈은, 피는 나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수혈의 대가였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아마 2000년대에 가면은 수혈은 더 이상 좋은 치료제라고 인식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고, 1900년도에 란트스타이너가 혈액형이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도 이미
어떤 사람은 수혈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글을 남긴 사람도 있었어요. 현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남들이 다 교만하게 이제 우리는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 대량 출혈로 사망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막 그렇게 자만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2000년도 들어서서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수혈이 과연 인간에게 좋은 것인가를 단 한 번도 과학적으로 검증한 적이 없는 치료였던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황당한 결과를 얻었던 거예요. 수혈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수혈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술 후에 감염률, 사망률이 엄청 높았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몰라요? 수술하고 감염이 되거나 사망하면은 그냥 수술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 이게 설마 수혈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 했던 거죠. 왜요? 수혈은 좋은 건데. 그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메타 분석이라 그래서 수십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왜 이런가? 하고 우리가 검증을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였던 거예요. 이 백에 담겨져 있는 피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피라는 게 원래 이제 그 안에 적혈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적혈구는 이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가 납작하고 원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탱글탱글하게 떨어져 있으면서 이 혈관을 지나갈 때 조직에 지나가는 혈관을 지나갈 때 혈관보다 자기가 커요. 폐에서 산소를 잡아가지고 조직으로 갈 때 산소를 어떻게 주냐 하면은 그 가는 혈관을 빠져나갈 때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요. 요 혈관 속으로 들어갈 때. 구부리고 들어가면서 짜주듯이 산소를 밖으로 주는데 이게 탱글탱글하고 막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데 백을 이렇게 백에서 우리가 이제 헌혈 받은 그 백에서 피를 뽑아 보니까 그 안에서 터지고 서로 늘어붙어 있고 막 이랬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피를 넣어줬더니 가다가 혈관이 막히고 가지도 못하고 뭐 그랬던 일들이 이제 드디어 발견이 된 거죠. 두 번째 뭐냐?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피를 공급하면은 막 혈액순환이 빨리 되고 산소를 빨리빨리 공급해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얘가 못 가고 뭐 멈칫하고 막히고 혈관이 막혔던 거를 이제 알았던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제 그렇게 뭐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피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피는요. 제가 단언컨대 인류는 절대로 피 한 방울을 못 만들어냅니다. 피 한 방울 속에는요. 우주와 같은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세포들이 있고 지금도 기능도 알 수 없는 수백 가지의 단백질들이 있어요. 뭐 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뭡니까? 나만의 고유의 피와 고유의 단백질이에요. 이걸 남에게 줬더니 그 남은 이 피를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남의 것이라고 인식하죠. 우리 몸은 남의 것이 들어오는 순간 면역 체계가 전부 개를 막기 위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수술하고 나서 우리의 면역 체계는 수술해서 생긴 그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술 후에 이거 상태를 더 좋게 하려고 피를 줬더니 이게 일로 가지 않고 이 면역 체계가 전부 다 들어온 피를 잡기 위해서 글로 다 쏠렸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술하고 나서 면역이 강화돼야 되는 사람을 더 면역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감염률이 더 증가됐던 거예요. 끔찍하죠? 혈액순환은 더 나빠지고 면역 체계는 더 떨어져서 사망률도 높아졌고 감염률도 높았던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아직도 수혈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더 많은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려되는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혈액을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DNA가 아닌 정체모를 DNA를 다 갖고 있어요. 뭐냐, 수혈받은 피는 며칠이 지나면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데 그 사람의 남에게서 받았던 그 피 속에 있던 DNA는 내 몸의 DNA에 붙어가지고 수십 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DNA와 DNA가 만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이걸 아직도 잘 몰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인류는 유전자 조작된 콩을 먹네 안 먹네 이런 소리 막 하죠. 근데 남의 DNA를 피 속에다 그냥 막 뿜어 넣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관념적으로 좋게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유전적인 문제가, DNA적인 문제가 언젠가는 밝혀질 거예요.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은 수혈을 받았던 환자에게서 10년 후에 그 악성 임파종이라고 하나 non-Hodgkin's 림포마라는 그런 병의 발병률이 높아요. 희한하죠? 그리고 피는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안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국 같은 데서는 CJD라는 병이 있는데, 인간광우병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 병은 단백질로 전파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단 한 번도 피 속에서 검출된 적이 없어요. 그건 검출한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피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넘어가는데, 그거를 인류는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뭐 붉은 용액에서 붉은 용액으로 갈 거라고만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굉장히 교만하죠.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보면, 요즘에 와서 보면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숫자가 밤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초 똑딱하는 순간에 적혈구가 200만 개씩 만들어져요. 누구나 예외 없이.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몸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3분의 1 정도의 피가 빠져나가면은 반드시 수혈해야 된다 했죠?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7, 80%가 빠져나가도 잘 버틸 수 있게 조물주가 이렇게 설계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피가 빠져나가는 순간 심장이 요렇게 뛰던 게요, 이렇게 뛰기 시작해요. 그것도 빨리.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확 빨리 돌리는 거예요. 버티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 장기로 가는 혈관은 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기는 확 닫아버려요, 혈관을. 아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출혈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아까 제가 1초에 200만 개의 세포를 적혈구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을 8배나 배가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평가절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게도 피를 여기서 뺐다가 저기다 주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교만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혈 문제는 우리가 잘 돌이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해야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대량 출혈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하긴 해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근데 참 다행한 건 인간은 교만하면서도 늘 현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출혈이 됐을 때 수혈을 하지 않고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가 계속 연구해 왔어요. 누가 연구한지 아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5년 전에만 해도 무수혈을 고집하는 환자를 오면은 다른 데 가세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미국의 의사들은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미국은 무수혈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무수혈이 좋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필요할 땐 해야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 그동안에 안 해도 될 뻔했던 그런 수혈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제는 인간들이 대부분 수혈까지는 안 해도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많이 개발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교만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이에 다른 한편에서는 지혜롭게도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에는, 2, 3년 동안에는 이 사실을 안다면서부터는 제 환자들은 거의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대부분이 돼요. 저도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은 3분의 1이 피가 빠져나가면은 빨리 환자가 나빠질까 봐서 알아서 그냥 수혈을 막 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서도 환자를 이렇게 보니까 환자가 너무 잘 견뎌요. 그리고 제가 지금에 와서 이제 저희 환자들한테 듣는 소리가 환자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선생님 저 수혈하고 나서 좀 체질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마음속으로 무식하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뭔가 몸 안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혈을 받고 나서
없던 알러지 반응이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혈을 받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을 이전 제가 부정을 못 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비단 이제 수혈로서 얘기를 드린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교만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줄기세포 연구라든지 이런 수많은 새로운 도전적인 치료들이 나올 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항상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만함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수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 해서 수혈하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네. 이것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강의를 지금 집중해서 들었어요. 수혈이 사실 나쁜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대부분이 좋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 번쩍 들어주시겠어요? 네. 앞줄에 계신 여자분 먼저 질문 드릴게요. 친구가 지금 8세 정도 되는데, 남자인데, 그 천공이 있어갖고, 자꾸 피가 빠져갖고, 그게 수치가 사람이 15 정도 돼야 된다는데, 한 7 정도 돼갖고, 그 병원에서 수혈을 이렇게 2,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근데 그게 3봉, 아까 봉으로 말하면 3봉이나 4봉 정도 맞는데, 그렇게 자주 2,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자주 맞아도 되는지. 제가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은 수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혈이 나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혈이요, 꼭 필요할 때는 굉장히 소중한 치료제인 건 지금도 맞아요. 바로 그분처럼 계속해서 피가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분들의 경우는 반드시 피를 보충해 줘야 되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의 경우도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고 수혈은 최소화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까 7이라 그러셨잖아요. 7 정도가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수혈을 해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어서 그분이 수혈을 하는 것은 저는 맞긴 맞다고 보긴 봅니다만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분의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수혈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안 할 수 있으면은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수혈밖에 방법이 없는 경우에 있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분처럼. 네. 오늘 이 수혈이 가지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영화 허삼관에 보면요, 허삼관이 가족들을 위해서 피를 팔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허삼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위해서 이 헌혈을 하려고 했던 거지만, 우리가 헌혈을 하는 이유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혈과 헌혈, 이 헌혈만큼은 꼭 독려돼야 되는 것이고요. 수혈도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때는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과나무 아래서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